늦봄, 나는 서울을 떠나 신도시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 왔습니다. 정확히 1년을 머물다 30살이 되기 직전 다시 서울로 돌아왔지요. 그때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사람도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않았다기보다 만날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말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친구를 고르는데 까다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가 남들의 까다로운 기준을 채울 만큼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 장점 하나를 꼽자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느니 차라리 혼자 있는 편이 낫다고 스스로를 다독일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은 하늘처럼 높지만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사람의 외로움을 견딜 줄 안다는 뜻이죠.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사람 없이 투명한 삶을 살았는데도 30이 되기 직전 그들과의 만남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건 오히려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들, 나의 그들. 새로 이사 온 오피스텔에 들인 짐은 20인치 텔레비전 하나, 컴퓨터 하나, 옷장 하나, 그리고 흰색 책장 5개가 전부였습니다. 벽이 좁아 책장을 어수선하게 놓은 탓에 현관에 들어서면 좁은 통로만 보였죠. 이사 후 나는 걸어서 5분 거리의 대형마트에 푹 빠졌습니다. 그 거대한 공간은 내 오피스텔을 거대하게 부풀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쇼핑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공간에 길들여진 몸에 조금 더 넓은 세상을 꿈꾸게 하기 위해 거의 매일 밤 카트를 밀며 마트 안을 거닐었습니다. 돌아올 때는 양파 한 망, 계란 한 판, 때로는 반값 세일 중인 생선 한 팩을 들고 왔죠. 한 달쯤 매일 책장과 매대를 오가던 어느 저녁, 장마비가 잠시 멎고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갑자기 배에서 기름이 쭉 빠져나간 듯한 허기를 느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뜨거운 고기 국물이 먹고 싶어 장바구니를 챙겼죠. 정육 코너에서 저렴한 고기를 눈으로 점 찍고 더 싼 걸 찾던 중 낯선 손이 내가 고른 고기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재빨리 고기를 집어 카트에 넣었는데 그 손의 주인은 당황하지 않고 다른 고기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구부린 그 여자의 어깨 너머로 놀랍게도 옛 선배의 밝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선배는 나를 반갑게 맞이했고 우리는 서로 이웃이라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선배는 직장을 옮기기 위해 쉬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건강 문제로 교수직을 잠시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 술을 마셨죠. 결혼 3년 차 부부였지만 아직 아이는 없었습니다. 내가 남자친구가 몽골에 있다고 하자 선배의 아내는 몽골이라며 살짝 웃었고 선배는 샤브샤브를 먹자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 후 나는 그들 집에 자주 초대받았고 선배의 아내는 생선 요리에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생선조림은 특히 잊을 수 없었죠. 나는 와인을 들고 가고 그들은 과일을 내주며 나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여름 내내 나는 그들의 보살핌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면서 선배의 아내가 복직하고 우리의 만남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선배는 혼자 요리를 하기 시작했고 내게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를 술집으로 불러 새로운 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김수림은 선배의 옛 동료였고 밝고 당돌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선배와 가까운 사이였고 그 사실을 나도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수림은 내 오피스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으며 나와 가까워졌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던 날 선배의 아내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그녀는 갑자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했니? 그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습니다. 내 안에 숨겨진 이기심과 위선이 모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깊이 후회했습니다. 몇 년 후 선배 부부가 교통사고를 겪었지만 무사히 회복해 여전히 함께 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에 안도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고립을 꿈꾸던 나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30이라는 나이는 특별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시간이 나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날 밤 선배는 정종 한 잔을 제안하며 나를 이끌고 축산 코너로 향했습니다. 육류를 즐기지 않는다던 사람이 웬일인가 싶었는데 역시 우유를 사러 온 길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먹을 우유를 미리 사두라던 전화 때문이었죠. 선배는 우유 한 팩을 고르는데도 꼼꼼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성분표를 읽고 가격을 비교하며 결국 마음에 드는 한 팩을 골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가방은 예전부터 들고 다니던 검은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지퍼를 열지 않아도 앞뒤 주머니에 이것저것 넣을 수 있는 옛날 사람들 사이에서 짭새 가방이라 불리던 것이었죠. 그 가방을 보니 한때 그를 흠모하며 운동장 스크럼 속에서 그의 뒷모습을 애타게 찾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결별을 선언하던 순간의 막막함도 함께요. 우리는 조용한 일식집에서 정종과 꼬치구이를 주문했습니다. 선배는 고향집 마당에 있던 은행나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큰집 사촌들과 재산 다툼이 있었고 결국 그 집은 사촌들 손에 넘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빈집에 남은 은행나무를 마을 사람들이 따가는 모습을 본 사촌은 도끼로 나무를 반쯤 찍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은행나무는 흉측한 모습으로 서서히 죽어갔죠. 선배는 정종을 한 모금 마시고 은행 하나를 집어 입에 넣으며 그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그때 그는 출판사에서 일하며 세상 모든 것에 무관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돌아보면 잡히는 게 없어. 그 한마디만 반복하던 사람이었죠. 그날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혀를 차고 때로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교정에서 비밀스러운 모임을 가졌던 시절, 시위로 소란이 일 때도 카드를 접고 일어나 다친 사람을 도왔던 기억들까지. 헤어질 무렵 선배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문득 무섭다. 나는 그의 목뼈가 만드는 날카로운 각도를 바라보며 어떨 때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떨 때가 따로 있나? 내 삶의 방식 자체가 두려워. 그는 대학 시절부터, 아니 그보다 더 일찍,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운명론자네요 라고 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우리는 횡단보도 옆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갑자기 선배가 가방을 가리키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방이 반쯤 젖어 있었고 우유가 터져 책을 적셔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했지만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나는 선배가 아내 없이 있을 때마다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열쇠를 잃어버리고 안경을 놓고 다니고 심지어 여분의 안경마저 잃어버리는 모습까지. 완벽해 보이는 울타리 안에 아내가 없을 때만 나타나는 어수룩한 괴물이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나는 한 달 내내 새끼 조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눈 감고도 언제 뒤집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조기 대가리 속 붉은 살점을 발견할 때면 묘한 감동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자랑할 사람도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생선 비린내와 담배 냄새로 가득했고 나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이라는 나이에 대해 생각했지만 별다른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이가 그렇듯 30도 특별할 이유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절은 특별했습니다. 주선배 부부와의 만남, 그리고 김수림이라는 사람의 등장 때문이었죠. 수림은 선배의 옛 동료였고 나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동시에 그녀의 거침없는 태도에 묘한 질투를 느꼈습니다. 선배는 우리 사이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나는 점점 더 깊은 관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던 날 선배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내게 물었습니다. 약혼자는 아직 몽골에 있나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생선조림의 비법을 묻는 내 질문에 미소 지으며 칼에 가루는 아니에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창가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건너편 아파트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내가 기다린 것이 몽골의 약혼자가 아니라 모종의 파국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고립을 꿈꾸던 나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안의 위선과 이기심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몇 년 후 선배 부부가 교통사고를 겪었지만 무사히 회복해 여전히 함께 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에 안도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30이라는 나이는 특별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시간이 나를 성장시켰습니다. 나는 다시 리본을 묶으며 이 시절을 봉인하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1월 31일 나는 마지막 조기를 구워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조기가 다 떨어졌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밥상을 치우려던 찰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연희입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내 목소리였죠. 어이 아줌마, 멘트 바뀌었네. 선배의 목소리였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인지 그는 내 새 메시지를 처음 듣는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요, 저녁 먹었어요. 그럼 술이나 한잔하러 나와. 소개할 친구도 있어. 그가 말한 곳은 해물탕집이었습니다. 현관에 긴 여성용 부츠가 비스듬히 놓여 있었습니다. 선배 옆에 앉은 여자는 머리카락을 물에 적신 듯 찰싹 붙여 윤곽이 선명했습니다. 김수림이라고. 내가 말한 적 있지? 선배가 소개했지만 나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선배의 옛 출판사 동료였고 30살 미혼이라고 했습니다. 어려 보이지? 선배가 자랑스럽게 물었고 수림은 이 친구도 어려 보이는데 라며 웃었습니다. 선배는 또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곰 발바닥 요리하는가? 뜨거운 철판 위에 곰을 올려놓으면 곰이 펄쩍펄쩍 뛴다고. 충분히 뛴 뒤 철판에 붙은 살점을 먹고 곰은 치료해 다시 올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이미 2번 들은 이야기였지만 선배는 마치 처음 말하는 듯 열을 올렸습니다. 수림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그 곰의 운명을 떠올리며 죽을 수도 없는 고통의 반복이 얼마나 끔찍할지 생각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선배는 수림을 내 오피스텔에 재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내가 쟤를 좀 싫어해서. 수림은 아무렇지 않게 따라왔고 우리는 편의점에서 와인과 육포, 치즈를 샀습니다. 그녀는 육포만 먹는다고 했죠. 오피스텔에 들어서자 둘 다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담배 냄새가 장난 아니네요. 수림은 테이블을 정리하고 나는 국을 끓였습니다. 선배는 졸다가 합류했고
수림은 갑자기 CD를 바꾸고 담배를 피우며 분주했습니다. 그러다 선배의 얼굴을 빤히 보더니 주먹으로 툭 치며 웃었습니다. 가짜 이빨 박은 사람 제일 싫어요. 날이 밝아올 무렵 선배는 집으로 돌아갔고 수림은 취해 내 침대에 웅크리고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보니 그녀는 사라졌고 베개에서는 과일 향이 났습니다. 잠깐 졸다가 깨어보니 작은 그림자처럼 수림이 책장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할인마트 다녀왔어. 죽 끓였는데 먹을래? 그녀는 야채죽을 끓여 놓았지만 나도 못 먹어 라며 웃었습니다. 왜요? 테스트해 보니까 예상대로야. 6주쯤 됐어. 나는 그녀와 함께 병원에 갔고 수술 후 오피스텔로 데려와 낮잠을 재웠습니다. 깨어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지난 연애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 잘못 아니야. 내가 콘돔에 반응이 있어서. 나는 그 사람이 선배라는 걸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맥주를 마시며 거리를 헤매다 돌아왔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하루 종일 잤어. 아내랑 전복 먹었네. 수림이 잘 갔지? 선배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시집을 꺼내 다시 꽂으며 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부도덕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배의 실수투성이 모습, 수림의 거침없는 태도, 그리고 선배 아내의 조용한 품위. 나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방관자였고 동시에 공범이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던 날 선배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책장을 비우고 상자를 묶는 나를 보며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전자에 물을 끓여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인 거 나도 알아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원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약혼자는 아직 몽골에 있나요? 인도로 간다네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인도군요. 하필. 그녀는 또 그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문득 물었습니다. 그 생선 조림 혹시 카레 가루 넣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카레 가루는 아니에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신 그녀는 현관에서 상자끈을 발로 밀며 처음으로 반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했니?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혀뿌리가 터지며 두 개의 말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향해 외쳤습니다. 내가 진정 가슴을 치고 울어본 적이 있느냐? 내 하찮음 때문에, 내 비열함 때문에. 나는 모든 행위가 결국 누군가에게 각인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웃음, 눈물, 취향, 추억까지도. 그녀가 떠난 뒤 나는 창가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건너편 아파트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빗방울이 코등에 떨어졌고 나는 손으로 문지르며 웃었습니다. 붉은 목장갑에 빗물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내가 기다린 것이 몽골의 약혼자가 아니라 파국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이사 짐을 쌀 때 나는 노끈을 리본 모양으로 묶었습니다. 혀가 한 쌍이었다면 곰이 철판 위에서 춤추듯 내 욕망도 번갈아 내디뎠을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한 입에 두 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몇 년 후 선배 부부가 교통사고를 겪었지만 무사히 회복해 여전히 함께 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집 은행나무 앞에 다녀오는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차가 한 바퀴 굴러도 선배는 팔에 금만 갔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에 천만다행이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30이라는 나이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을 마주한 시간은 특별했습니다. 나는 리본을 묶으며 이 시절을 봉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따뜻한 하루 되세요.